안녕하세요. 마음을 어루만지는 옛이야기 채널 고은야담입니다. 이곳은 오래된 전설과 숨겨진 인연,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그리는 이야기가 피어나는 곳입니다. 오늘도 한 편의 고운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켜드리겠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고은야담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작은 응원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때는 조선 중기, 한양의 사계는 언제나 아름다웠지만 그 중에서도 봄을 특히 화려했죠. 창덕궁 후원에는 벚꽃이 만개하고 한양 성곽 아래 민가의 기와지붕 위로 꽃잎이 흩날리는 그때 궁궐 안뜰에서는 세자 이겸께서 홀로 시를 읊조리며 거닐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에 꽃잎 날리니 백성의 한숨도 함께 날아갔으면. 올해 24세 나이인 이겸 세자저하께서는 어릴 적부터 그 총명함과 공명정대함으로 주변의 칭송을 받아오셨죠. 키는 6척이 넘고 넓은 어깨와 단정한 이목구비를 지니셨으며 학문에도 뛰어나 사서삼경을 꿰뚫고 계셨답니다. 무예 또한 능하셔서 궁술과 검술에 두루 능숙하셨으니 그야말로 문무를 겸비한 이상적인 세자저하이셨죠. 바로 그때 한 내관이 다가와 조심스레 아뢰었습니다. 세자저하 주상 전하께서 부르십니다. 세자 이겸은 내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경건한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계신 편전으로 향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주상 전하뿐 아니라 중전마마와 대왕대비마마께서도 함께 모여 계셨죠. 이겸아, 이리 와 앉거라. 임금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자리에 앉은 이겸을 보며 임금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나이가 이제 약관을 훌쩍 넘었으니 이제는 혼사를 생각할 때가 되었다. 조선의 적장자로서 후사를 이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이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 몇 번이고 있었던 대화였습니다. 아버지, 세자빈을 맞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삶을 살피고 학문을 닦아 훗날 현명한 군주가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직은 제가 부족하기 그지없사옵니다. 임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내 곁에 현명한 배필이 있다면 그 또한 정사를 돌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이겸이 답하려는 찰나 대왕대비 박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알아보니 한 명의 적정한 규수가 있어. 홍문관 김석현 대제학의 큰딸 김선이라 하오. 그 규수 또한 대제학을 닮아 총명하고 덕행이 높다 하니 한번 만나보는 것이 어떻겠소? 이겸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마마마의 말씀 감사합니다만 제게는 아직 그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전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겸아, 우리가 너를 강제할 생각은 없다. 다만 언젠가는 내 곁에 함께할 이가 필요하단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고 이겸은 자신의 처소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자주 궐 밖으로 나가 민생을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임금과 중전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세자의 안위를 위해 내금이 소속 3명을 몰래 그를 호위하게 했을 뿐이었습니다. 호위무사 박혁건이 이겸의 처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내금이 수빈의 직책을 맡았기에 수빈 박혁건으로 불렸습니다. 박혁건은 어린 시절부터 이겸과 함께 자란 막역한 사이였지만 신하로서의 예의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세자저하 내일의 행차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이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빈, 자네와 나 둘이 있을 때는 그리 딱딱하게 굴지 않아도 괜찮아. 우린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사이잖아. 박혁건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세자저하께 무례하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신분의 차이는 엄연히 존재하니 말입니다. 이겸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지. 그러나 내일은 장터를 둘러보고 싶어. 빠르게 준비하도록 해. 네, 저하. 하지만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 역병이 돌고 있다는 소문이. 그러기에 더욱 그 백성들의 삶을 살펴야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가까이 가지는 않을 테니. 박혁건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세자저하. 홍문관 대제학 김석현의 집은 북촌 깊숙한 곳에 자리했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넓은 한옥은 조선 최고의 학자다운 기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안채에서는 22살의 김선이 시를 읊조리며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백성의 삶은 이리 고달픈가? 높은 이들은 이를 알지 못하는가? 김선은 용모가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학식도 뛰어나 사대부가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사서삼경을 모두 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달처럼 환했고 눈은 맑은 연모처럼 깊었으며 입술은 봄날의 매화처럼 붉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관심은 오직 학문과 백성의 삶에 있었을 뿐 여느 교수들처럼 혼례와 가정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씨, 마님께서 부르십니다. 12순비의 말에 김선은 책을 내려놓고 어머니가 계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부르셨습니까? 김선의 어머니 윤 씨는 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선아, 이제 내 나이가 22이니 슬슬 혼기가 차지 않았느냐? 이번에 좋은 혼처가 들어왔단다. 김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아직 배움에 정진하고 싶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병든 이들을 돕는 일이 제 소임이라 생각합니다. 윤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그런 생각을 할지. 내 아버지께서도 걱정하시니 한 번쯤은 생각해 보렴. 어머님, 대화는 그렇게 끝났지만 김선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원으로 나가 꽃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때마침 그녀의 오라버니 김명이 다가왔습니다. 선아,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고 있느냐? 김명은 이조좌랑으로 김선과는 달리 조정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어머님께서 또 혼담을 말씀하셨어요. 김명은 웃으며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선이가 아직 그런 생각이 없는 것을 나도 알지만 부모님의 마음도 이해해 주렴. 내가 평생 혼자 살 수는 없지 않으냐? 김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제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에요. 지금 도성 바깥 마을에 역병이 돌고 있어 내일 그곳에 가보려고 합니다. 김명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위험한 곳에 가면 어쩌려고 그러니? 아버지께서 아시면. 비밀로 해주세요. 오라버니. 제 걱정은 마세요. 순비와 함께 갈 거니까요. 김명은 고개를 저었지만 여동생의 강한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선은 순비와 함께 몰래 집을 빠져나와 역병이 도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마을은 적막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에 걸려 누워 있었고 의원들조차 가까이 가기를 꺼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씨, 정말 들어가실 건가요? 순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선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들을 도울까? 걱정 마. 내가 알고 있는 약재와 치료법이 있으니. 그렇게 김선은 병든 사람들을 하나둘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다려 먹이고 열이 있는 이들에게는 물수건으로 몸을 식혀주었습니다. 그녀의 정성 어린 돌봄의 환자들은 조금씩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이겸은 박혁건과 함께 민가로 변장하고 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은 먼저 시장을 돌아다니며 물가와 백성들의 사정을 살폈고 이후 역병이 돌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마을로 향했습니다. 세자저하, 위험한 곳에 가시면 안 됩니다. 박혁건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 혁건. 내가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어찌 후일 임금이 될 자격이 있겠니? 가까이 가지는 않을 테니? 마을에 도착한 이겸은 멀리서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역병이 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얼굴에 미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혁건, 저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해봐. 박혁건이 잠깐 마을로 들어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세자저하, 어떤 처자가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니 빨리 돌아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며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박혁건은 서둘러 돌아가자고 했지만 이겸은 그 처자가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비를 피할 곳을 찾아야겠다. 그러나 이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비를 맞으며 길거리에 쓰러진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뛰어가 한 노인을 들어 안았습니다. 저하, 안 됩니다. 박혁건이 소리쳤지만 이겸은 이미 노인을 업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처마 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몰래 보낸 내금이 3명도 어쩔 수 없이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환자들을 옮기는 일을 도왔습니다. 마침내 모든 환자가 비를 피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이겸은 자신을 도운 이들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제가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소. 내금이 부장 이자혁은 당황했습니다. 아, 그것은 저희는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겸은 고집스러웠습니다. 이런 때는 주막이 제격이요. 함께 가시지요. 주막으로 향하는 길에 박혁건은 자신의 스승인 내금이 부장 이자혁을 알아보았지만 그들의 정체가 탄로날까 눈인사만 나눌 뿐이었습니다. 주막에 도착한 이겸은 주모에게 국밥 5그릇을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소피를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박혁건이 말했고 내금이 3명도 함께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때 김선이 나이든 의원과 함께 주막에 들어왔습니다. 비로 인해 주막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유일하게 빈자리가 이겸이 앉아있는 곳뿐이었습니다. 이보시오, 고생하신 의원님께서 앉으실 자리를 양보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선이 이겸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겸은 일행이 있다고 말하려 했지만 김선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의원을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에 이겸은 웃으며 자리를 내주고 비가 맞는 마루로 나갔습니다. 주모, 국밥을 여기로 가져다 주시오. 주모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선비님, 비를 맞으시면 병이 날 텐데요. 괜찮소. 이미 젖은 몸, 조금 더 젖는다고 무슨 일이 있겠소. 이겸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앉은 의원님들에게 국밥값은 제가 내겠소. 그분들이 오늘 고생하셨으니 말이오. 잠시 후 박혁건과 내금이들이 돌아와 세자가 비를 맞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박혁건은 김선에게 한마디 하려 했지만 이겸이 말렸습니다. 주모, 소금을 많이 타주시오. 빗물과 섞이면 국이 심심할 것 같소. 이겸이 농담을 던지자 주모는 웃으며 소금을 더 가져다 주었습니다. 김선은 이제야 자신의 행동이 무례했음을 깨닫고 사과하려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네요. 이겸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요. 의원님들이 앉는 것이 당연하지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귀함이니까요. 벼슬이고 뭐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소. 김선은 그의 말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그런 발언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려 했지만 문득 이겸의 젖은 바지 속으로 드러난 굵은 다리를 보고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저게 뭐람. 김선의 얼굴이 붉어졌고 곧 의원이 대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겸과 일행은 식사를 마치고 떠났습니다. 궁으로 돌아간 이겸은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걱정된 박혁건이 내금이 부장에게 알렸고 의원을 불러 진찰한 결과 곧불 감기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겸은 며칠 동안 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김선은 그날 이후 사과를 하기 위해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이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본 그 굵은 다리의 이미지가 자꾸만 떠올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틀 후 김선은 평소와 달리 멍한 표정으로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주막에서 만난 그 선비의 모습과 그의 굵은 다리가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 김선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오빠 김명을 찾아갔습니다. 김명은 여동생이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찾아오자 의아해했습니다. 선아, 무슨 일이냐? 얼굴이 붉은데 열이라도 있는 것이냐? 김선은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라버니, 남자애. 다리가 얼마나 굵은 것이 보통인가요? 김명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규수가 그런 말을. 하지만 김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팔뚝만한 것이었어요. 김명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잘못 본 것이겠지. 그런 크기라면. 그러나 김선의 자세한 설명에 김명은 그것이 정말 그것임을 깨닫고 얼굴을 더욱 붉혔습니다. 선아, 그런 것을 보았다면 그것은 남자애. 그렇게 큰 것은 보기 드물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김선의 얼굴도 붉어졌습니다. 김명은 여동생이 드디어 남자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에 은근히 기뻤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니? 김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다만 그 선비는 품성이 매우 좋았어요. 자신의 자리를 의원에게 내어주고 비를 맞으면서도 웃으며 벼슬이 무엇이냐. 사람을 살리는 일이 진정한 귀함이다라고 말했어요. 김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훌륭한 사람인 것 같구나. 만약 다시 만나게 된다면 인사를 건네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김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선비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김선은 계속해서 그 선비를 찾아다녔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선비의 모습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이겸의 곧불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는 다시 궐 밖으로 나가고 싶었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혁건, 지난번 그 마을에 다시 가고 싶어. 그 처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싶어. 박혁건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자저하께서 그 처자에게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까? 이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다만 그런 마음으로 민생을 돌보는 이가 있다는 것이 고마울 뿐이야.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김선의 모습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당당함과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이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김선이 또다시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겸은 그녀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시오. 지난번 주막에서 뵈었습니다. 김선은 고개를 들어 이겸을 보자마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이겸의 다리로 향했고 이내 부끄러워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그때는 제가 무례했습니다. 사과드려요. 이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소. 오히려 제가 감사했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백성들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소. 김선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비님도 비를 맞으면서 환자들을 도우셨잖아요. 저보다 더 대단하세요. 이겸은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려다 문득 생각을 바꿨습니다. 자신이 세자라는 것을 알면 김선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혁건이라고 합니다. 이겸은 수빈의 이름을 빌려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실제 박혁건은 잠시 다른 환자를 돕고 있어 그 대화를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김선이라고 합니다. 김선은 자신이 대제학의 딸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이 알려지면 진심으로 민생을 살피는데 방해가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게 점점 더 끌리게 되었습니다. 이겸은 김선의 학식과 따뜻한 마음에, 김선은 이겸의 겸손함과 백성을 위하는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그 후로도 여러 차례 만났고 서로에 대한 마음이 깊어져 갔습니다. 이겸은 계속해서 자신이 박혁건이라는 거짓 이름을 사용했고 김선은 그를 박선비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대왕 대비 박씨는 세자의 혼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자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임금과 중전 그리고 대제학 김석현을 불러 회동을 가졌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소. 세자의 나이가 이미 많이 찼으니 어서 혼사를 서두르는 것이 좋겠소. 임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겸이가 워낙 고집이 세서. 대제학 김석현이 말을 이었습니다. 전하, 제 딸 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홍기가 찼음에도 결혼에 관심이 없어 걱정입니다. 대왕 대비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기만 한다면 서로 마음이 통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침묵이 흐르다가 중전이 말했습니다. 대제학께서 딸을 설득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한 번만이라도 세자를 만나 보도록 하는 것이. 대제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회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대제학은 김선을 불렀습니다. 아버님 부르셨습니까? 선아, 이제 내 나이가 적지 않구나. 세자 저하가 며느리감을 찾고 계신단다. 한번 만나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김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직 혼인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제학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누구냐? 김선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혁건이라는 분인데 백성을 진심으로 아끼고 돌보는 분이에요. 최근 역병이 돌던 마을에서 만났습니다. 대제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데를 다녔다는 것이냐? 김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하지만 저는 정말 그분을 좋아합니다. 대제학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혁건, 그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구나. 혹시 수빈 박혁건이 아닐까? 수빈이라뇨? 세자 저하의 호위무사 중 한 명이다. 김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인가요? 대제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내가 궁에 들어가 세자 저하를 만날 때 그 호위무사를 하루만 초대해보자. 다음 날 대제학은 세자를 찾았습니다. 세자 저하, 실례이지만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겸은 공손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대제학 어른. 혹시 수빈 박혁건을 하루 정도 저희 집에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제 딸이 그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겸은 의아했습니다. 혁건이요? 어째서 대제학의 따님이 혁건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까? 대제학이 말했습니다. 제 딸 김선이 역병이 도는 마을에서 그를 만났다고 합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마을을 돌아다녔던 모양입니다. 이겸은 더욱 의아해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혁건을 보내겠습니다. 대제학이 떠난 후 이겸은 박혁건을 불렀습니다. 혁건, 대제학이 너를 그의 집으로 초대했다. 내일 가보시게. 박혁건은 의아해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세자좌? 이겸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혁건, 대제학의 딸이 너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역병이 돌던 마을에서 너를 만났다고 해. 나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혹시 내가 따로 만난 적이 있는가? 박혁건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자저하. 제가 대제학의 따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겸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구나. 어쨌든 가서 확인해 보거라. 박혁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세자저하. 석양이 질 무렵 궁에 있던 이겸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선이라는 처자가 박혁건과 만났을까? 그 처자가 왜 혁건에게 관심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그날 주막에서 만난 처자가 혹시 그 김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혁건이 없으니 혼자 나가보는 것도 좋겠구나. 이겸은 변복을 하고 몰래 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목멱산으로 향했습니다. 목멱산에 오르면 한양 도성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밤하늘의 별을 더 가까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김선은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목멱산 기슭을 지나던 그녀는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박선비님, 이겸은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김선아 씨? 김선은 기뻐하며 다가갔습니다. 이렇게 우연히 만나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이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반갑소. 이 늦은 시각에 혼자 걷고 계시니 걱정이 되는구려. 아버지께서 부르셔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선비님을 만나니 너무 반가워서. 이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목멱산에 올라가 한양 도성을 구경하지 않겠소? 거기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겠소. 김선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함께 목멱산에 올라 한양 도성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총총하고 도성 곳곳에서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답지 않소? 이겸이 말했습니다. 김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워요. 김선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시를 읊조렸습니다. 하늘에 닿은 뜻이 높고 커도 백성을 향한 마음 놓지 말아야. 이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분명 대학의 한 구절이군요. 사서삼경을 읽으셨나요? 김선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네, 모두 읽었습니다. 이겸은 감탄했습니다. 백성을 돕는 마음도 있고 학식도 뛰어나시니 당신도 참 특별한 분이신 것 같아요. 김선이 말했습니다. 도성 바깥에 역병이 도는 마을까지 가서 백성들을 돕다니. 보통 양반께서는 하지 않으실 일이에요.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겸은 문득 한양 도성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의 임금께서 훌륭하시긴 하지만 사사로운 인연을 끊지 못하시니 독이 되는 사람들을 쳐내지 못하시는 것이 안타깝소. 김선은 깜짝 놀라 얼른 이겸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이런 말씀은 큰일 납니다. 임금님을 비방하는 건 역적죄에 해당합니다. 이겸의 눈이 김선의 손과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달빛 아래 김선의 얼굴은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겸은 천천히 김선의 손을 잡고 살며시 내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서로를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이겸이 천천히 김선에게 다가갔습니다. 김선은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이겸이 그녀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당신 같은 여인은 처음 만나보. 이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선도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박선비님, 이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김선에게 다가갔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입술은 매화꽃처럼 붉게 빛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김선의 얼굴을 감싸쥐고 부드럽게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불꽃이 튀는 듯했고 김선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놀라 눈을 크게 떴지만 이내 그의 온기에 몸을 맡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겸의 입술은 부드럽지만 강렬했고 그의 손길은 그녀의 등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두 몸이 가까워지면서 김선은 이겸의 강인한 기운이 자신의 다리에 닿는 것을 느꼈고 그녀의 뺨은 더욱 붉게 타올랐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부드럽게 맞닿아 있을 때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잊은 채 서로에게만 집중했습니다. 바로 그때 산 아래에서 횃불이 보이고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딸이 저기 있다. 누구와 함께? 세자조와? 대제학 김석현과 여러 병졸들 그리고 뒤따라온 박혁건까지 모두 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대제학은 이겸을 알아보자마자 깊이 절을 했습니다. 세자조와, 이런 곳에서 뵙게 되다니. 김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자, 저와?
박혁건도 황급히 절을 하며 외쳤습니다. 세자저하, 홀로 나오시다니 위험하십니다. 이겸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대제학, 어찌 이곳에 오셨소? 대제학은 딸을 가리켰습니다. 이 불효녀가 밤중에 홀로 나와 걱정되어 찾다 보니 김선은 얼굴이 창백해져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세자좌. 제가 알지 못하고 무례를 범했습니다. 이겸은 미소를 지으며 김선에게 다가갔습니다. 일어나시오. 내가 거짓말을 한 것이니 사과할 사람은 나요. 김선이 떨리는 눈으로 이겸을 올려다보자 이겸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라 숨을 들이켰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내가 박혁건이라고 거짓 이름을 사용한 것은 그저 세자라는 신분이 아닌 한 사람의 남자로서 그대를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요. 그대가 내 지위가 아닌 진짜 내 마음을 보기를 바랐소. 이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김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대제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세자저하, 혹시 저희 딸과 어떤 인연이? 이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제학, 나는 오늘 내 평생의 배필을 찾았소. 김선은 백성을 진심으로 아끼고 학식도 높으며 아름답기까지 하오. 내가 그녀를 세자빈으로 맞이하고 싶소. 모두가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겸은 김선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대 나의 배필이 되어 주겠소. 박선비가 아닌 이겸으로서 세자의 가면이 아닌 진정한 나의 마음을 받아주겠소. 김선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자좌. 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제학은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영광이 세자빈이 우리 딸이 되다니. 박혁건은 미소를 지으며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세자가 진정한 사랑을 찾은 것이 기뻤습니다. 그날 밤 달빛은 유난히 밝게 목멱산을 비추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어우러져 보였습니다. 다음 날 궁에서는 임금과 대왕대비, 중전이 세자 이겸으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거 참 놀라운 소식이구나. 대왕대비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예전부터 김대제학의 딸이 훌륭하다고 들었는데 너희가 스스로 서로를 찾아 인연을 맺다니. 임금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겸아, 내가 드디어 마음에 드는 일을 찾았구나. 그것도 내가 예전부터 생각해왔던 김대제학의 딸과 말이다. 이겸은 의아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전부터 김선아 씨를 알고 계셨습니까? 물론이지. 대왕대비께서 몇 번 언급하셨단다. 하지만 내가 혼사에 관심이 없어 강요하지 않았을 뿐이야. 중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하늘이 내린 인연이구나. 너희가 서로를 자연스럽게 만나 사랑하게 되었으니. 이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의 만남은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연이 지금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세자와 김선의 혼례 소식은 궁 안팎으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모든 이들이 이 결합을 축하했고 혼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박혁건과 김선의 시비 순비 사이에도 미묘한 감정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박혁건은 순비의 활달한 성격에 끌렸고 순비는 박혁건의 충직함과 용맹함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세자 이겸과 김선의 혼례일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의식이 진행되고 두 사람은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첫날 밤 붉은 촛불이 타오르는 신방에서 김선은 긴장된 마음으로 이겸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그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김선의 심장은 마치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확인해 볼 수 있겠다. 김선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겸이 다가와 그녀의 가슴을 덮은 치마 저고리의 끈을 서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에 김선은 몸을 떨었습니다. 부끄러워 마시오. 우리는 이제 부부요. 이겸이 그녀의 귓불을 살짝 입술로 물며 말했습니다. 네, 세자좌. 아니, 낭군님. 김선은 숨을 거칠게 내쉬며 답했습니다. 이겸의 입술이 김선의 목덜미를 따라 내려갔고 그녀는 참을 수 없는 쾌감의 신음을 흘렸습니다. 그의 거친 손길이 그녀의 비단 옷자락을 단숨에 벗겨내자 김선의 하얀 몸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겸도 망설임 없이 자신의 옷을 벗어던졌습니다. 그 순간 김선은 그토록 궁금했던 그것을 보게 되었고 그 위험 있는 크기와 형태에 놀라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런 것이었군요. 김선이 수줍게 속삭였습니다. 이겸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몸 위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진정한 여인이 되는 것을 도와주마. 뜨거운 입맞춤이 이어졌고 이겸의 손은 김선의 연약한 가슴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녀는 예상치 못한 자극에 신음을 흘리며 몸을 활처럼 휘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점점 더 낮은 곳으로 향했고 김선은 처음 느껴보는 강렬한 쾌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신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 세자좌. 더. 이겸은 그녀의 다리 사이로 자신을 밀어넣었고 처음의 통증이 지나간 후 김선은 이전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격정적인 환희를 경험했습니다. 두 사람의 몸은 땀에 젖어 번들거리며 리듬감 있게 움직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격정은 더해만 갔습니다. 김선은 본능적으로 허리를 들어올리며 이겸의 움직임에 맞춰 춤을 추듯 몸을 흔들었습니다. 이겸의 거친 숨소리와 김선의 달콤한 신음이 어우러져 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세자좌. 너무 좋아요. 김선은 눈을 감은 채 열정에 몸을 맡겼습니다. 여러 차례 절정을 맛본 후 그들은 마침내 함께 폭발적인 쾌감을 느끼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그들은 땀에 젖은 채 서로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김선은 이겸의 단단한 가슴에 뺨을 대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훗날 이겸이 왕위에 오른 뒤에도 김선은 현명한 중전으로서 백성들을 사랑으로 보살폈습니다. 그들의 깊은 이해와 존중은 국정에서도 빛을 발했고 그들의 자애로운 통치 아래 조선은 진정한 태평성 때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겸은 임금이 된 후에도 변복을 하고 민간에 나가 백성들의 삶을 살피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선 역시 궁궐 박 의원들과 함께 백성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힘썼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그 마을에는 세종대왕 행차길이라는 이름의 큰 병원이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박혁건과 순비 또한 혼인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으며 박혁건은 내금이 부장으로 승진하여 계속해서 임금의 곁을 지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자와 대제학의 딸이라는 높은 신분의 두 사람이 자신의 지위나 권력이 아닌 백성을 향한 진정한 마음과 서로에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만나 행복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진정한 지도자의 자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귀감이 되었습니다. 조정의 많은 젊은이들도 이들의 이야기에 영향을 받아 벼슬이나 권력보다는 백성을 위한 마음가짐을 우선시하게 되었고 이는 조선의 정치 문화를 한층 더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다는 조선시대의 가장 아름답고 깊은 사랑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많은 이들의 가슴을 떨리게 했습니다.